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동해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놓고서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친일 행위 주장에 극단적 친북 아니냐는 반박에 다시 친일파 행태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소형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포함해 지난 2주 동안 발사한 미사일 사진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적과 대화를 거부하겠다고 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와 북한의 전술 핵무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과 관련해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이른바 친일 국방 공세에 대해선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유착 논란이 빚어졌던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 10분 만에 파행하는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여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공정하게 감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하락해 2,2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4%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대대적인 미사일 공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엔은 긴급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경합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코로나19 배량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5,000명대로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15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2년 7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68개 나라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오늘부터 허용했습니다. 하루 입국자 수 제한도 폐지되면서 국내 여행객들의 항공편과 숙소 예약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더해서 내일 우리 기준금리 인상 예고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2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430원을 돌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부터 크게 하락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오늘 증시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떨어지며 2,200선이 무너져 현재 2,180선을, 코스닥은 4% 넘게 하락해 66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6원 오른 1,428원에서 시작해 이 시각 현재 1,436원에서 37원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증시와 환율 시장이 불안한 것은 여러 악재가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국내 사정을 살펴보면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역시 미국을 들 수 있는데요. 고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이 여전히 긴축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것도 악재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국내외 요인들이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탓에 증시와 환율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물가 속에 서울우유가 체다치즈 200g과 400g의 출고가를 20% 올렸습니다. 서울우유 측은 제품의 주요 원재료가 되는 국제원료 치즈 시세가 폭등했고 환율 급등과 부자재 가격 등이 올라서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메일유업과 남양유업 등도 같은 이유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의 낙농가와 우유업체 간의 원유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유제품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값비싼 배추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예약 주문을 받는 마트 행사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배추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비싼 수준이라 올해 김장 부담은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트 입구에 배추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장을 보러 온 고객들이 삼삼오오 몰려듭니다.
김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오늘 시장 조사 나와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거는 조금 싼 것 같아서 지금 저도 지나가다가 후딱 보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본격적인 김장철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이곳에선 절임 배추를 시세의 반값에 사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kg 한 상자 가격은 36,900원으로 한 포기에 5,000원꼴입니다. 많이 걱정돼요. 그래서 포기할까 해요. 그 정도로 많이 물가가 올라가고. 올해 여름 이른 무더위와 함께 폭우와 태풍이 이어지면서 작황이 좋지 않았던 배추값은 95%까지 치솟아 한때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8,000원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 60% 정도 비쌉니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평균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 35만 5천 원, 대형마트 41만 9천 원으로 재작년보다 각각 8.2%, 5.8% 올랐습니다. 올해는 배추뿐 아니라 무와 건고추, 깐마늘 등 다른 재료 가격도 올라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인 다음 달부터 배추 가격은 하향 안정될 걸로 분석했습니다. 가을 배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2% 늘어나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추 공급량은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 김장철엔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 김장철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달 말 정부가 경기도 파주와 안성 등 수도권 5곳과 지방 대부분을 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니까 발표 직후에 반짝 집값이 올랐지만 고금리 부담으로 다시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변 아파트를 다 합치면 15,000여 세대 규모에 달하는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해지는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사들에게 분위기가 어떤지 묻자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똑같아요. 팔려는 사람 있지만 해내는 사람은 없고 더 균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유도를 하면 시장이 조금 바뀔 텐데 그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규제 지역 해제 직후 기대감에 호가를 올리는 매도인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집값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네, 부정적 풀었을 때는 하루 이틀 하다가 다시 침체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다 올렸는데 다시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다시 침체기로 다시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떨어졌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진 수도권 5곳 매물 건수를 보면 해제를 발표한 지난달 21일과 일주일, 2주일 뒤를 비교해도 소폭 증감만 이뤄졌을 뿐입니다. 해당 지역 매매 가격 지수 추이 역시 하락폭 차이만 있을 뿐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묶였는데도 집값이 반등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보통 규제 지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여지지만 거래가 활발해지거나 집값이 오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도 주택 수요가 많지 않은 외곽 지역 위주로 규제가 풀렸고 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라 규제 해제만으로는 매수 심리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잇따른 정부 규제 완화가 시장에는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규제 상황은 규제 완화의 역설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가 이런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시그널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할 수도 있지만 당분간 전반적인 하락 추세가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오래된 옷과 골통품을 싸게 파는 상인들도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 들어오는 물품까지 줄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 숭인동 동묘구제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뒤편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물가 상승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서 상인들의 타격이 크다고요? 네, 한낮에 들어서면서 이곳 시장에 늘어선 가게와 노점상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얇은 옷은 한 벌에 5,000원씩, 두터운 외투 같은 경우에는 한 벌에 10,000원씩 구제 의류를 값싸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구매하는 손님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찾는 손님들은 많아졌는데 이제 물가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처럼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입던 거 그대로 입으시고 이제 원하는 거 아니시면 잘 안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제시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등장하면서 코로나19 이전엔 많게는 하루 10만 명 가까이 이곳 동묘구제시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감염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방문을 꺼리게 됐고요. 저렴한 옷을 찾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작업복을 대량 구매하는 공사업체와의 거래도 줄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상황이 나아지는가 싶더니 이젠 고물가가 새로운 악재로 닥쳐왔습니다. 가뜩이나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에 소비자들이 생필품이 아니라면 구매를 꺼리는 분위기가 이곳에도 반영된 겁니다.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니 동묘시장 상인들은 매출이 많게는 70% 가까이 줄어든 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게다가 구제시장은 주로 사람들이 쓰던 의류나 골통품을 다시 파는 곳인데 입고되는 물건 자체가 줄었습니다. 오르는 물가 탓에 사람들이 의류나 물건을 계속 쓰면서 버리질 않아 집화장에서 가져올 물건이 줄어든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해 구제시장에 풀리는 물건은 더욱 줄었습니다. 상인들의 고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서민들이 저렴한 옷을 사고 파는 구제시장에도 코로나에 이어 물가 상승의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상인들은 하루빨리 시장이 활기를 되찾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숭인동에 있는 동묘구제시장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오늘 감사원 국정감사는 오전 내내 고성이 오가며 파행됐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주장을 둘러싼 논란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감사원 국정감사 소식부터 전해주시지요.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감사원 국정감사가 여야 신경전으로 시작 10분 만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고 업무 보고가 시작되기도 전에 민주당 기동민 간사가 의사 진행 발언을 요구했지만 김도읍 위원장이 이를 거절하자 언쟁이 빚어진 건데요. 20여 분 만에 속개된 회의에는 민주당이 출석을 요구한 감사위원들이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신경전은 계속됐는데요. 연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촉발시킨 장본인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의 출석,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진행된 감사가 대통령실의 하명, 청구에 따른 것인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밝혀야 한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수석들에 대한 출석 요구 권한, 기간 정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그것을 채택을 해서 그대로 질의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를 하명했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의원 16명의 의사진행 발언이 오전 내내 이어졌고 결국 제대로 된 질의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이 이를 두고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답변 기회를 주자 최 원장은 감사 개시는 위원회가 아닌 원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고 유 사무총장은 자신의 문자로 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길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 있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지요.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길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른바 친일 국방 논란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 집권 당시에도 우길기를 단 함정을 정박시켰다며 거듭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는 옛말을 인용하며 이재명 대표의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갈지를 마라 그랬습니다.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우길기를 단 함정들을 다 한국까지 정박시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너무 뭐를 모르고. 민주당은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독도 인근 해역에서의 한미일 군사훈련은 좌시할 수 없는 안보 자해 행위라며 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여당을 향해 친일파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비대 위원장은 SNS에서 조선 왕조가 무능하고 무지했고 일본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며 지금 우리의 국력은 그때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경박한 역사인식으로 국민을 현혹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집권당 대표가 조선이 일본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는 식민 사관을 드러낸 역대급 망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 외교에 이어 굴종적 대일관이 나타났다고 맹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 위협을 하고 있다면서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대비하겠다면서 야당의 친일 국방 공세를 일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필요성도 없다면서 전술핵 과시에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역시 안보를 주제로 발언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새 정부 대북 기조는 한미일 안보 협력과 비핵화 로드맵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죠. 나날이 고조되는 안보 위협 속에 이 정책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유효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가 추진되면서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켰는데 북한은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하며 우리는 물론 전 세계를 상대로 북핵 위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면서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일축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발언은 이를 재확인하면서도 동시에 일부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대통령실은 한미일 삼각공조를 재확인했는데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취재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애둘러서 또 직설적으로 두 차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물었습니다. 한일 군사협력에 일부 국민의 우려가 있다. 또 야당에선 친일 국방, 한반도 우길기 얘기까지 나왔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두 차례 모두 짧고 단호하게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는 다소 격앙된 분위기인데요.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불이 나면 끄기 위해 이웃과 힘을 합치는 건 너무 당연하다면서 일본 도움을 받을 게 있다면 군사훈련을 통해 조금의 빈틈도 만들지 않는 게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3국 국방장관들의 약속한 사항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합훈련에 친일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끼어드는 게 굉장히 의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도 YTN 통화에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친일몰이로 정치적 효능감을 맛봤다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위겠지만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 반일 선동으로 안보를 정쟁화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던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국무회의에 보고됐다면서 기초학력은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수학과 영어 수준이 미달하는 학생은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면서 줄 세우기란 비판 뒤에도 숨어서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종류와 도발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태천군의 저수지인데요. 물속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유사한 발사체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저수지 발사 방식은 이렇게 추정됩니다. 수중 20에서 30m에 설치한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높은 압력으로 물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수면 위로 밀어 올린 뒤에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시키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물속에서 발사하면 땅 위에서 움직이는 이동식 발사대보다 탐지도, 타격도 더 어렵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저수지 수중 발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아이디어라고 말합니다. 북한이 이런 방식을 고안한 이유, 한미 군사당국의 정찰과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 발사에 주로 이동식 발사 차량을 활용해 왔습니다. 대형 거치대 없이도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서 원하는 장소에서 곧바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북한은 또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10차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전역에는 철도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든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또 터널 안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발사하다 보니 적의 사전 탐지와 보복을 피할 수 있고 또 기습 타격도 가능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SLBM은 잠수함에 발사체를 싣고 은밀하게 움직여서 보이지 않는 핵 주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SLBM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 은폐성이거든요. 그것을 탐지 식별이 매우 어렵고 그리고 SLBM에 결정적으로 핵탄두를 실었을 때는 그것이 핵무기의 종결자라고 불릴 만큼 그건 아주 굉장히 막강한 무기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측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른바 킬체인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전술핵 발사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북한의 다양한 플랫폼에 대응해서 우리도 그에 맞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찰, 감시, 그다음에 탐지, 추적, 그다음에 요격하고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나하나 더욱더 확고하게 마련하는데 그것은 한국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모든 정찰 자산과 감시 자산과 요격 역량을 통합한 그런 역량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김정은의 의도를 무력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또 김정은 위원장의 노골적 핵 위협에 대화 거부까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가 궁금한데요. 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의 특징과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 2주 동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7차례 했는데요. 네네. 어제 아침에 그 7차례 사진과 여러 가지 뭐 어떤 무기를 쐈는지 내용까지 다 공개했어요. 네네. 어떤 무기가 눈에 띄었습니까? 가장 눈에 띈 건 역시 KN-25 4,500km를 날아간 중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미국과 일본의 서태평양 전략 자산들을 타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 관련 사진도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에 또 나오는데 태천 저수지에서 저수지에서 수중 발사한 미니급 SLBM, 그러니까 작은 규모죠. 네. SLBM을 발사를 했는데 그것은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도 좀 깜짝 놀랄 그런 특별한 장소에서의 미사일 발사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매우 색다른 북한의 행동이 나왔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이 미니 SLBM이 사실 그 은밀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지금 지상에서 쏘는 것보다는 타격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던데 이게 실전 운용에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 미사일 발사가 어느 위치에서 이루어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된다면 사전에 보통은 탐지가 됩니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액체 연료가 주입될지 또는 이동한달지 그렇군요. 이 과정에서 보통 탐지가 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숨어서 하는 겁니다. 안 보이게. 네. 안 보이게 하는 것 중에 제일 효과가 큰 게 수중에서 발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바다에서 발사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저수지에서 발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또 행보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 군 당국은 이제 미니 SLBM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북한은 정작 미니 SLBM, 그러니까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이건 이제 어떤 특정 장소에서의 미사일 발사를 북한은 이제 SLBM은 해상에 있는 수중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특별한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SLBM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겁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이런 미사일 발사가 그러면 경제성이 아주 높은 거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미사일을 그 잠수함 발사에서는 보통 이제 잠수함에 싣고 가서 발사를 하고 그 잠수함만 있으면 이제 가능한 건데 저수지에서는 그 수중 한 20-30m까지 이 미사일을 옮겨야 되고 그 옮길 때는 아마 그 물에 젖지 않게 옮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그 저수지 물속에서 튕겨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 튕겨져 나오는 것도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렇군요. 또 나와서 점화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경제성이 높은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상당히 특별한 공간에서의 발사가 우리의 킬체인이랄지 여러 가지 한국이 갖고 있는 북한 미사일 탐지랄지 이 부분을 어렵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최근에 북한이 연이어서 7차례 도발하면서 그 대내적으로 일단 우리가 이렇게 발사를 했다,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보도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다 공개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어제 사진들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열병식을 북한이 이번에는 안 했어요. 노동당 창건일 77주년. 그렇습니다. 당 창건 77주년 열병식을 안 했는데 사실상 이 2주 동안에 7차례 미사일 발사가 저는 열병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날짜에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 다만 이제 그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한편으로는 그때가 한미일 해상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호가 동해상에 진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또 10월 10일 날 모든 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자라는 차원에서도 아마 그동안 한 2주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랄지 이런 것들 되게 외부에서는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이제 궁금했거든요. 여기 이런 게 이번 10월 10일 사진을 통해서 다 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요. 앞서 엄지민 앵커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기차에서 발사를 지난해에는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수지에서 했고요. 네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플랫폼, 네네. 발사 장소 그리고 방법이 다 달라지고 있다. 네네.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 발사의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한미 정보 당국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미사일을 최근에 한 2차례 정도 터널 밖에 나와서 열차에서 발사를 했었어요. 그랬죠. 예. 근데 이제 북한은 다 아시다시피 워낙 산이 많은 지역이고 터널이 우리가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터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터널에서 나와서 발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그 정찰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고 예. SLBM도 그렇고 또 네. 이번 저수지 발사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킬체인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담겨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킬체인은 북한이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사진을 공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7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여기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술핵 실험을 북한이 이제까지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6번의 핵실험은 전략핵 실험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전술핵 실험은 훨씬 더 규모가 적은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소형 핵무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소형화가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소형화를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이 소형화를 북한이 아마 이번 7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소형화된 그러니까 전술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이제 미사일 발사들을 보면 대체로 이 소형 미사일,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그렇습니다. 예.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그 전술핵을 탑재시켜서 북한이 핵 능력도 굉장히 백화점식으로 다양하게 갖고 있다 또는 네. 다양화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동안은 이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많이 발사했는데 최근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외 소형 핵무기를 실 수 있는 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걱정인데요. 네네. 이번에 공개된 사진 중에 깜짝 놀란 사진 가운데 하나가 150대의 전투기를 한꺼번에 띄운 네네네. 대규모 항공훈련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네네. 150대를 한꺼번에 띄운 항공기 훈련 사진, 전투기 훈련 사진은 제가 처음 보거든요. 저도 이제 북한이 이런 훈련을 하는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미국 당국도 그렇고 한국 공군 당국도 엘레펀트 워킹이라고 그래가지고 활주로 해서 수십 대의 전투기를 쭉 펼쳐놓고 그것이 한꺼번에 기동하면서 한 3대씩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그런 훈련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봤지만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 지도하면서 전투기 수십 대, 150대라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주장입니다만. 아마 이제 이 150대는 제가 볼 때는 그 전투기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아마 훈련기랄지 훈련기까지 다 포함해서 포함된 형태일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이 훈련이 우리가 특별 감시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원산 평양 축선을 이제 그 아래를 북한의 전투기가 내려오면 우리 공군기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진행이 됐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다양한 종류의 전투기, 뭐 훈련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식의 북한의 공군력이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최근에 북한의 항공 유류 사정이랄지 여러 가지를 보면 좀 어렵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순간 느낌은 북한이 그 공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거보다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것을 좀 느끼게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적들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보다는 지금 무력 시위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외교적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직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까?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실험하거나 이런 것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무기 체계를 갖고 그것을 훈련하고 또는 그 외부에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이것은 결국 북한이 이 파국적인 상황을 지금 가자는 게 아니고 북한은 이런 능력이 있으니 미국도
북한의 이런 능력에 걸맞게 북한을 대우하면서 협상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네.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훈련 사진 가운데 이설주 여사가 등장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체육관 행사라든지 여기는 등장을 했는데 저렇게 미사일 발사 현장에 나타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맞습니다. 이유 때문일까요? 뭐 이제까지 공개된 사진들을 전체를 보면 이설주 여사가 미사일 발사 현장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네, 네. 2013년도와 16년도에 공군 훈련 때 이설주 여사가 등장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 부분에서의 이설주 여사의 동선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보통 주로 이제 공연 관람이랄지 예.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주민들과의 만남의 어떤 현지 지도 이럴 때 이제 동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결국 이번에 이설주 여사의 동행은 이설주 여사의 존재감을 명확하게 좀 부각시키면서 또 북한 내에서 김정은, 이설주 이 두 사람의 그런 그 관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끈끈하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또는 대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떤 보통 국가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그 이설주 여사 사진이 나오질 않았어요. 예. 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귀를 막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설주 여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사 현장, 그 발사 현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세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게 당창건 77돌 지금 사진입니다. 앞두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 사진인데 귀를 막고 있는 모습 같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70돌 당창건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제 미사일 예. 발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의 동행이었지 않았나 예. 그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5,000명대로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15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가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된 거죠? 네,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하도록 개발된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자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접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난 7일 기준 29만 5천여 명이 예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60살 이상 접종 대상자의 2.6%입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예약한 날에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남는 백신이 있으면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량 백신 추가 접종은 마지막 접종일이나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20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개량 백신이 새로운 백신인 만큼 접종 초기에는 이상 반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동의한 경우 접종 후 일주일간 능동 감시를 하면서 건강 상태와 이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5,476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6,000명 넘게 늘었지만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지난 6월 28일 이후 15주 만에 최소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900여 명, 2주 전보다는 2만 3천여 명 줄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사흘째 3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10명으로 지난 7월 12일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제한됐었던 일본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2년 7개월 만에 개인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방역 조치도 간소화됩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 비자 없이도 일본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단체 여행에만 제한적으로 관광 비자를 내줬는데 비자 의무화가 없어진 겁니다. また10月11日から
水際対策については、入国者数についての上限撤廃、個人旅行の解禁、ビザなし渡航の解禁を行います。 코로나19 방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3차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2차까지 접종했거나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엔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안에 검사를 받아 PCR 음성 확인서를 내면 됩니다. 일본이 개발한 앱인 마이 SOS를 다운받아 백신 접종 증명서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빠르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검사와 격리도 없어지는데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정부 지정 시설에서 따로 지내야 합니다. 이처럼 입국 제한이 풀린 데다 엔화 약세까지 맞물리면서 일본행 항공편과 숙소 예약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한동안 가까운 일본에 여행을 못 갔었는데 친구들과 11월에 일본 여행 계획을 바로 잡았거든요. 기다렸던 소식이어서 반가웠어요. 항공사별로 일본 노선 운항 횟수를 점차 늘리고 있는 만큼 일본 매출 비중이 큰 저비용 항공사들의 영업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서울 도심의 공원에서 총기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서울 잠원동에 있는 공원에서 50대 남성 A씨가 총기에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는데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A씨의 신분은 경찰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씨가 권총을 이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보고 총기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큰 인기를 누렸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체포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 씨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를 발견했습니다. 신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차주는 신 씨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림대교 폭발 이후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보복 공격으로 최소 14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키이우와 자포리자 등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교차로와 공원 그리고 관광지 등을 타격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8개 지역에서 11개의 주요 기반 시설이 공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 전기와 수도, 난방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공중과 육지, 바다에서 수십 발의 순항 미사일을 쐈고 이번 공격이 개전 이래 전선에서 가장 먼 후방 지역에 가해진 거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작전 총사령관에 지명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노 보스티 통신은 현지 시간 10일 우크라이나 내무부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인용해서 세르게이 수로비킨 총사령관에게 형법 제110조 우크라이나 영토 통합성 훼손 혐의가 적용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수로비킨 총사령관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지명 수배령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에 대한 러시아군의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공격에 뒤이어 내려졌습니다. 유엔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는 긴급 총회를 열었습니다.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은 민간인이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며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유엔이 긴급총회를 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선언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30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우크라이나 등이 제안해 긴급총회가 소집됐습니다. 당초 점령지 병합선언 규탄 결의안 논의가 주 의제였지만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을 강력 규탄하면서 총회는 시작됐습니다. Deliberate targeting of civilians is a war crime. Russia has proven once again that it is a terrorist state that must be deterred in the strongest possible ways. 긴급총회에 앞서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은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Those attacks reportedly resulted in widespread damage to civilian areas and led to dozens of people being killed and injured. He stressed that this constitutes another unacceptable escalation of the war. 유럽연합 EU 주도로 마련된 결의안은 러시아가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케르손 등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를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러시아의 병합선언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병력의 즉각 철군을 요구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는 과체중이나 비만인 경우가 많은데요. 애초 당뇨약으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커서 비만 치료제로 크게 각광받는 약이 미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약으로 대박을 터뜨린 당뇨약 이야기를 이성규 기자가 전합니다. 30대 후반의 직장인 김모 씨. 최근 잦은 회식 등으로 살이 찔 것 같아 비만 치료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있고 식이 조절도 좀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고요. 살이 생각보다 빠지지가 않아서 약물 복용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보통 체중 감량 5%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승인된 비만 치료제 S는 임상시험에서 매일 한 번씩 56주간 주사로 맞을 경우 체중이 평균 8% 감량했습니다. 이 약의 업그레이드인 치료제 W는 지난해 승인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68주간 주사로 맞을 경우 평균 15% 체중 감량 효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주일에 한 번씩 72주간 주사로 맞을 경우 평균 20% 체중 감량 효과를 낸 치료제 M이 개발돼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 치료제는 모두 미국 FDA에서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받았지만 탁월한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되면서 2개는 이미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받았고 나머지 하나도 승인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몸속 호르몬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낮추고 음식을 먹으면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 식욕을 억제합니다. 이들 약은 모두 체내에서 GLP-1 호르몬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당뇨약이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치료제 M은 GLP-1 호르몬에 더해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또 다른 호르몬 GIP의 기능도 함께 수행합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 GLP-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마 메이저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GIP까지를 같이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기전에 의해서 더 큰 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치료제는 별도의 운동이나 식이요법 없이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지만 비만 치료를 그만둘 경우 다시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또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 정도가 알려졌습니다. 비만 치료제 W와 M은 국내 시판까지 보건당국의 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오늘 하늘은 무척 쾌청하지만 찬바람이 불며 종일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7도로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 앞서가고 있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낮부터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요즘입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시고요.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등 위생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내륙 곳곳으로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날이 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 7도, 대전은 5도로 대부분 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대관령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높은 산간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때이른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1도,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는 23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환절기 건강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동해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놓고서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친일 행위란 주장에 극단적 친북 아니냐는 반박에 다시 친일파 행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봅니다.